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번아웃 증후군을 꼽아주셨네요. 네. 요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싶어요. 사실 과도한 업무에 짓눌리고 있는 게 현대인.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그 번아웃, 이게 직역을 하면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뭐 그래서 뭐 소진 증후군, 뭐 탈진 증후군 이런 걸로도 표현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일단은 먼저 번아웃 증후군 대체 뭡니까? 지난 2019년도에 예. 그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도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직업 관련해서 증상 하나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의 하나로 분류했다. 네. 뭐 정식 정신과 진단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해서 WHO에서 했던 정의는 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 직장 스트레스로 한정을 줬군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식 질환은 아니지만 예. 직장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나중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부분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내 스트레스 뭐 많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깊게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질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직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그 증상으로 네. 볼 수 있다. 네. 얼마나 많은 비율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국내 한 취업 포털에서 네.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대상은 750명이었는데요. 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네. 64.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60%가 넘는군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한 거니까 네. 사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좀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자, 처음에 이 용어는 어떻게 좀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 처음에 이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의미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1974년에 미국 정신분석가인 그 프로이덴버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정신분석가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상담, 특히 약물 중독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겪는 증상을 옆에서 보다가 네. 이 부분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다. 사실 약물 중독인 분들이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자로서 또 지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덴버가 정의한 부분은 예.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심한 스트레스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후에 마지막에 지치고 기운이 다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서 이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과 비슷한 게 꼭 그 약물 중독을 상담하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네네. 현대인이라면 네. 누구나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좀 확대해서 지금은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히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번아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증상은 무기력증일 것 같습니다. 네. 기운이 빠지고 이제 사실 계속 주어진 일이고 그걸 해야 하는데 그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말 그대로 번아웃, 소진된 상태인데요.
이게 뭐 꼭 그런 에너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도. 네,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쉽게 짜증도 내고 그렇죠. 짜증도 나고 네네. 화도 잘 나고 예민해지죠. 예민해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뭐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뇌에 자극이 좀 가해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신체 전반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다 하나의 자극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나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에서는 그 자율신경계라는 신경이 나와서 온몸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적이 나타난 겁니다. 아, 싸움 도피. 네. 오. 싸움 도피 반응. 예. 한마디로 적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면 뭐 호랑이나 곰같이 예.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제 교감신경.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가지 않고요. 근육이나 이런 쪽에 혈액이 몰리고요.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직장 상사가 눈치 보는 그 자극. 곰이나 호랑이죠, 뭐. 네, 그렇죠. 직장 상사가. 네. 그렇게 반응을 해서 현재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싸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예, 예. 네, 그렇게 소진됐다라는 그 정도가 네. 그 가늠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항상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업에서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아마 이제 입사 초기에 가졌던 마음가짐과 대단했는데 진짜. 언제였을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네. 또 그때 해왔던 이런 본인이 갖고 있던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짓눌려진 외부의 자극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컨트롤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부분이 좀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해요. 이 네. 번아웃 증후군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뭐 네. 말씀하셨던 거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네. 그걸로 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결국은 번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한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걸 알게 되면 예. 번아웃 증후군을 좀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하는데요. 네. 예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강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저도 네. 봤습니다. 예. 네. 안재현 씨가 오므라이스 담당 요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 딱 들어오면 다들 그 돈가스 하나 오므라이스 하나 돈가스 하나 오므라이스 하나 다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주문이 이렇게 쫙 밀려 있죠. 근데 전기밥솥에 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맙소사. 네. 그때부터 안재현 씨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밀려 있고 네. 전기밥솥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치겠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네. 아마 누구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겁니다. 네. 미치겠네. 왜 이렇게 밥이 빨리 안 되지? 라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전기밥솥에 밥이 빨리 될까요? 아니요. 네. 우리가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버거울 텐데 네네. 할 수 없는 곳에다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힘만 생긴다면 네네. 번아웃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 하나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재현 씨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쏙 들어가가지고 네. 안재현 씨 어깨 툭툭 두드리고 네. 지금 안재현 씨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네. 지금 어디다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전기밥솥에 밥이 빨리 돼야죠. 그렇게 한다고 밥이 빨리 될까요? 라는 질문 한 번만 던져도 아마 스스로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다고 많은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한 그렇지.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전기밥솥조차도 이럴 텐데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그 복잡한 일에는
그 해상도를 나눠서 이렇게 잘라 본다면 예. 그 안에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바라면서 에너지를 쓰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 곳곳에 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효용성 그리고 분배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네요. 번아웃 증후군과.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분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배를 하려면 네. 보여야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를 보여야 분배를 할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걸 구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 앞에 주어진 거면 네.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하면서 그 구별을 못하고 네네. 그래서 분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뭐 상황 예시 같은 거 좀 같이 좀 얘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로 몇 번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네.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 이제 공유해 주신 사례예요. 본인은 출근을 할 때마다 네. 되게 힘들었대요. 그 지옥철이라고 하죠. 네. 네, 출근을 할 때마다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여성분이었는데 막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렇죠. 것도 짜증이 나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지옥철에 사람이 많은 건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그랬더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새벽 6시에 나오면 돼요. 근데 그때 그분의 반응이 아니요. 저는 새벽 6시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견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그 수업을 와가지고 네네. 하셨던 얘기가 선생님 내려놓으니까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 6시에 올래 아니면 그 지옥철을 견딜래 네. 라는 비교를 했고 그 비교를 통해서 그래 난 새벽 6시보다 이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걸 선택을 했을 때 하고. 사람이 많은 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일이니까 네.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게 질환마다 보면은 고위험군들이 있어요. 이 번아웃 증후군도 유독 좀 취약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죠. 네, 완벽주의라는 말 안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완벽하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봐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합리화로 나는 완벽주의여서 일을 제대로 완수를 못하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주의라는 미명 아래에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아래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기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권위상에 대한 공격성일 수도 있어요. 정신과에서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직접적으로 때리는 공격성은 아니지만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사에게 공격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주의라는 미명 아래에 자기를 숨기지 말고 나의 무의식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서 그 기업의 그 회사 내에서 좀 더 인정받는 인재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스스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정식 진단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자가 진단법이라고 소개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한테 뭐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네.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쳤다고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일하는데 심적 부담과 긴장감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냉소적이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폭식이나 음주, 흡연 등을 즐긴다. 짜증과 불안이 늘고 여유가 없다. 이
여기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라. 바로 의심인데요, 저. 뭐 대부분 해당될 것 3개 같습니다. 이상 되면 네, 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뭐 사실 정신과에서도 진단 기준이 있고 하지만 그 진단 기준 정신과에서도 진단 기준 1, 2, 3, 4, 5 하고 이 중에 몇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정신과에서도 이걸 딱 맞춰서 하지는 않고요. 이것 때문에 나의 직장 생활,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 생활에 좀 국한돼서 쓰는 말이니까 네. 직장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요 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보시면 참고할 수는 있겠죠, 적어도 네. 자기 스스로가. 네. 이게 좀 정도가 좀 심해지거나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뭐 불안장애 네. 이런 것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는지 네. 여지가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흔한 말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많은 정신과 질환의 원인으로 스트레스성 요인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시간에 사실 대부분은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자는 시간을 빼면 아마 사는 시간의 3분의 2는 직장 생활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네, 네. 많은 감정이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3분의 2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건 아마 명약관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본인이 물론 번아웃 증후군에 속해 있지만 이걸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내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걸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기능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예. 계속 되돌아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좀 극단적인 상황 얘기 좀 여쭤볼 텐데요. 2015년에 이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15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고를 일으킨 부조종사가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느닷없이 좀 벌어질 수가 있나요? 그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되면 결국은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판단력 제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판단력 자체가 이제 우리가 판단력 자체가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진 상황을 아마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선 작은 실수가 있어도 그게 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을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요. 심각하게 보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사회랑 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 번아웃 증후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네.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고요.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아까 배분 문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잘 배분해서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몰라서 그렇지요. 조금만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돌아보신다면 내가 이런 데도 에너지를 쓰고 있었네. 라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한번 돌아봐야겠네. 네, 중요합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본인의 상황별 그리고 그날의 그 있었던 시간들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갖고 움직였고 행동했느냐. 정신과에서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거든요.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적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의식화시켜서 돌아보는 힘인데요.
그 힘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데는 정말 어마무시한 힘이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정신과에서 상담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 네. 그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밀이었거든요. 좋습니다. 업무상 비밀이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 이제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얘기가 됐고 실제로 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나요? 번아웃 측정 도구를 개발하신 크리스티나 마스라시라는 캘리포니아대 교수 분이 제안하신 건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5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3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고. 네, 입니다.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적당한 작업량을 유지할 것.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것. 그리고 지나친 경쟁과 가십을 피할 것. 4번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 5번째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좀 경쟁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건 대인관계 문제거든요. 대인관계 문제에서 우리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등판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정말 이거 번아웃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투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타 맞으면 안 돼. 그렇지. 절대 안타 맞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일견 맞는 말이거든요. 안타 맞으면 안 되는 네네. 상황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안타 맞으면 안 돼라는 생각 안에는 내가 공을 잘 던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 타자가 공을 잘 못 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압도되고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인드 컨트롤 못하는 투수들이 볼 던지다가 포볼로 내보내고 안타 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A급 투수들은요. 할 수 없는 부분은 버립니다. 네. 유현진 투수도 인터뷰하는 장면 보면 아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홈런 맞았을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자가 물어보면 어떨 때는 이건 제가 실투였습니다. 다음엔 이건 제가 교정해서 잘 던져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떨 때는 이건 저 타자가 잘 친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차이거든요. 네.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럼 내가 다음에 교정하면 돼. 이거는 난 잘 던졌는데 네네. 제가 잘 친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고요. 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네.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기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실천 방법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털어놓고 이런 것 자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예. 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이코세라피라는 그 상담 방법이 있는데 네. 이 상담 방법은 정신과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코세라피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내 생각을 의식화시키면 그러면 내가 그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컨트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몰라서예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 무의식 속인데 네. 그 무의식 속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의식화시켜주는 순간 내가 컨트롤되는 부분이 늘어나고요. 내 인생이 조금씩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걸 내담자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정신과 질환이 없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좀 쉽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받아본다면 아마 제 내담자의 표현은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뭐 갑자기 확 되진 않겠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그 보폭을 늘려가면은 나중에는 좀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하나씩 찾아보시면 네. 됩니다. 네. 오늘 하나 찾아보고 또 며칠 지나서 하나 찾아보고 하나씩만 찾아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번아웃 증후군 극복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생활을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마인드온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